이번 시간에는 제가 2020년에 9월에 23일에 출판한 외식업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의 외식업 생존 법칙입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시대를 안 붙이려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코로나 시대에 외식업 생존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녹음을 싹 했었는데 싸그리 날라가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김태경이고요. 식용 마케터로서 오래전간 활동을 했습니다. 롯데 프레시포크도 만들었고 롯데 특선 암돼지도 만들었고 도드람의 자양돈도 제가 브랜딩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제주엠도 제가 만들었고요. 청년에서도 일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도트람 포크에서도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캠에서 지금 레스티오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 레스티오라는 브랜드는,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그것도 함박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파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스 마케팅 팀장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1차인 양돈 쪽, 돼지고기 쪽도 했었고, 2차인 햄소세지, 건국햄, 제주햄 이런 데서도 했었고요. 3차인 외식 산업도 TGI 프라이데이스를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은 숙성육 연구를 주로 하죠. 그래서 서동환호랑 숙성육 연구를 주도해서 만덕식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제주도의 숙성도의 기술을 전파해서 지금 숙성도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의 사랑말, 홍천 한우 사랑말의 숙성육도 다산암소를 숙성하겠다는 숙성육 기술도 제가 기본 기술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구렘이라는 고기 스타트업, 식육 스타트업도 제가 동업자 초기 창립자로 참여를 했었고 저는 지금 6g에서 빠져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고기 쪽에 관련된 일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TGI 프라이데이스 때부터 건국캠 갔을 때도 저는 외식사업부장으로 갔었어요. 팀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외식업에 관심을 갖고 외식업 쪽 일들에 대한 것과 고기 쪽을 연결하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외식업 생존의 법칙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책들 아직 녹음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총 4권이에요. 처음 쓴 거는 숙성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썼는데 딸아이가 우연찮게 재수를 해가지고 딸아이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아빠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식육 과학책이죠. 식육 과학에 관한 식육법, 식육 드라이징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뭐 생물학이나 이런 쪽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워낙 없어서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쓰는 것을 되게 어려웠는데 이 책의 반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3,000권을 찍어서 그걸 다 팔았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들로서는 최고 상당히 보이기 어려운 성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의 시작과 대한민국 돼지산업사 이거는 저희가 미트컬처 비즈니스 랩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역사 중에 근대사를 정리를 했어요. 삼겹살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들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돼지고기 역사는 한 5천 년이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한 게 아니고 근대. 그러니까 삼겹살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재래돼지와 버크셔가 보급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도 한 30년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절부터 삼겹살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하는 현대적인 의미까지를 다 파헤쳐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사실 삼겹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수출 잔여이다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같은 주제를 썼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돼지산업사, 하나는 삼겹살의 시작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대지산업사는 말 그대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이 읽으시면 될 수 있는 조금은 디테일한 역사가 되고요. 삼겹살의 시작은 진짜 교양서입니다. 철저하게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고, 삼겹살의 시작은 이세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는 책들이고요. 숙성육은 이건 절판을 하고 개정판을 다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개정증보판을. 그래서 뭐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나오지 않겠나. 올 12월까지가 목표였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외식업 생존의 법칙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고요. 같이 쓴 책이거든요. 이 외식업 생존의 법칙은 아라이 선생님이라고 교포가 계세요. 근데 이분 한국말을 하시는데 거의 잘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한일간을 넘나들면서 30년간 외식업 컨설팅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2008년도에 최저임금,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그랬을 적에 외식업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그러니까 2018년 이후, 그러니까 앞뒤로 2년인데, 제가 볼 적에 최근 5년 안에 이만큼 외식업에 대해서 잘 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책의 근간은 외식업 점장의 업무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것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일세 1,500권 주고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려보자 이래갖고 이제 이상미디어 출판사 이사장님하고 이거 좋은 책인데 살려보자. 단지 이 책에 좀 아쉬웠던 것, 외식업 승자 조건에 아쉬운 건 1장이더라. 도입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한일 관계다 보니까 한국의 외식 산업을 하시는 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더라.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 일본의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시 씁시다 해가지고 쓴 책이 외식업 생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솔직히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처음에 이 책을 쓰겠다는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한일 관계 외식 비교만 하면 돼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달 유행하다 끝날 병인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못 미칠지 모르니까 여러 편을 해서 썼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당히 만족해하는 게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이런 부분이 되겠구나. 지금 배달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붐이 일어나고 그쪽이 뭐 전부 다 탈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이 저는 외식업 생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쭉 읽어봤는데 편집장이 워낙 꼼꼼하게 수정을 해서 거의 내 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식품산업, 뭐 식욕 다 식자가 들어가죠. 이 밥식자라는 거는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 인자의 어질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 어질 양이라는 게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곱다, 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풀어보면 식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산업, 외식업, 식당 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PPT를 JT에다 넣는데 이번엔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좀 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아시고 특히 뭐 식품 관련 산업을 하든 에그리비지스를 하든 뭐 농업을 하든 전부 다 이 밥식자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외식업을 책이니까 외식업 책을 쓰면서 제가 하나 이겠구나라는 생각한 것도 있어요. 오늘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탁 튀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동편 초밥의 조성룡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한일간에 다니면서 외식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그 친구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7P 믹스는 흔히 알거든요. 우리가 아는 4P 믹스의 사람과 그 프로세스와 물리적 환경을 더한 것은 7P 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는 피플, 사람에 대한 관리가 잘 돼서 스타벅스 잘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철학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외식업의 8P 믹스를 다시 설명하는 건 우리나라에 70만 개, 80만 개의 식당이 있는데 전부 다 개성이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프랜차이즈에도 점주에 따라서, 점장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거리에 따라서 전부 다 맛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릅니다. 같은 식당은 없다는 거. 세상에 똑같은 식당은 두 개가 없습니다. 늘 하나만 존재하는 이유.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식당이 같은 식당, 맥도날드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똑같고 싶겠지만 그 다른 거는 뭐냐? 그 구성원들의 철학, 사장의 철학, 점장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식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복잡해요. 7P 믹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철학까지, 그러니까 그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배제돼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은 사람 산업입니다. 그런 어떤 특이점에 대해서 아시라고 제가 이 외식업 8P 믹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슬로푸드 협회를 만든 이태리 분이죠. 카를로.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요리에만 관심이 있고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 포르노입니다. 농업과 음식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음식과 식당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음식을 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관이 있는 전후방 효과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전후방 효과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1차, 2차, 3차 산업이 붙어 있는 6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서로가 서로 많은 이해 상충점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 저는 이번에 공통점, 그러니까 외식업의 문제가 곧 농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식품산업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이 강의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대규모 상업농업, 커피, 카카오, 천연고무, 바나나 등을 키우는 거고 유럽인의 자본을 더해서 기술과 원주민의 노동력, 열대 기후를 이용해서 열대지방에서 키우던 농업, 식민지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되는 동아시아식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야? 쌀? 우리가 쌀에 집중적으로 농업에 쌀에 치중해 있고 어떤 품목들에 치중해 있고 소는 한우는 황색소 이렇게 치중해 있는 것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유럽에서 행하고 있는 유럽 식민지 국가들이 했던 플랜테이션 농업을 동아시아에 적용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뭐냐? 근거가 1946년에 미군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서양 선교사들이 참 여러 품종의 소도 들어오고 돼지도 들어왔고 닭도 들어왔는데 일본은 유도, 홀스타인, 벅셔, 화이트 레곤 딱 한 종류씩만 지목해서 키우게 하더라. 이건 왜냐? 생산성, 자기의 당진의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품목을 정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PPT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런 단일 품종과 생산성 중심 무슨 뭔가 정책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넘어오는 게 우리 농업 그리고 식품산업도 원료가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한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산업도 또 한계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외식산업을 만나고 싶다면
농업이 품종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바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겠다,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었다면 이 시점에서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다시, 농촌을 어떻게 다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곧 산업 전반, 식품 산업 전반, 아니면 나라 국가 경제 전반,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반적인 틀을 만드는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이거 자꾸 참 기분이 좋았어요. No farmers, no food, no future. 그러니까 농민이 없이는 식량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될 시간들, 그리고 고민하는 날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2020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는 단순히 어떤 질병의 위기가 아니고 지구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서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54일간의 긴 장마,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해가는 태풍, 호주의 산불,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불, 시베리아의 그 이상 기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구 환경, 기후 환경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미래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 오늘도 텔레비 보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도마도 가격이 올라서 도마도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새롭게 겪는 일상이고 새롭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산업 자체를, 농민이 없으면 식품 산업도 없고 식품도 없지만 이것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을 하시는 분, 외식 산업을 하시는 분, 농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공통된 주제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